꼭 필요한 건강 이슈 메디인에서 살펴봅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임신을 이제 여성이 한 번쯤 거쳐가는 관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정도가 지나치면 신체가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가령 임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상상 임신을 겪는 것처럼 임신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 임신 거부증이라는 것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 일어난 비상식적인 영아 학대 사건의 중심에 이런 임신 거부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임신 거부증을 둘러싼 논란을 오늘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신생아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사건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어떤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일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어났던 사건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신 거부증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 몇몇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0대 여성 A씨가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이제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 B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 아기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으며 탯줄도 달려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 가족들은 B씨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신부라면 배가 불룩 나온다거나 아니면 월경이 끊기는 등의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출산 당일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건지 논란이 참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주장이 그저 이 범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네. 자신의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한 비정한 엄마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일각에서는 산모들의 정신건강에 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학대 행위라든지 이렇게 임신 사실을 출산 당일까지 모르는 일이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제 이름도 좀 생소한 병인데요. 임신 거부증이 있으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서 출산 순간까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임신 거부증은 산모가 임신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종의 심리적, 정신적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임신 거부증 다소 생소하게 들리긴 하지만 처음 듣는 병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게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 여성이 일으킨 설해마을 영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 여성은 한국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했는데 당시 그녀는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었고 자신이 임신 중이던 사실을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재판에서 이 여성은 내가 낳은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신체의 일부이던 무언가를 내가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랑스 여성은 1999년에도 아이를 출산해 벽난로에 집어넣고 살해한 전력이 밝혀져 한국과 프랑스에 좀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뉴스 들었을 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들어도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그 후에 사건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프랑스에서도 이 여성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측과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의견이 팽팽했지만 의료진의 이제 수개월간 심리 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징역 8년형을 이제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언론 접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는데요. 프랑스 법원이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과 가석방의 온정을 베푼 것은 그녀가 이처럼 중증의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주변에서도 임신 사실을 감쪽같이 모를 수 있었는지 이 임신 거부증이란 질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통 어떤 경우에 임신 거부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질까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체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으나 정서적으로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임신 말기에 임신임을 인지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임신 거부증을 앓게 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임신 거부증은 정신병과 좀 관련이 있는 경우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감정적으로 좀 미성숙하거나 미혼인 경향이 높고요. 또 기저 정신과적 질환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 성폭행, 학대 등과 관련이 있고요. 이런 경우 자신의 임신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숨기고 태동을 이제 좀 가스찬 것과 같은 그런 생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싶지 않다거나 임신한 게 싫다 뭐 이런 심리적인 원인에서 임신에 대한 그 사실 자체를 좀 거부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임신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보통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이제 남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거나 난산 후에 임신을 했거나 임신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 첫 아이 출산 직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가 증후군으로 이제 이어지거나 혼외 정사로 임신하고도 이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순히 임신을 원치 않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이미 있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이미 낳았던 사람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병이군요. 예. 결혼을 하고 이미 출산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 임신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아니면 거부감, 첫 출산 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그런 무의식적인 공포가 임신 거부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정신병과는 관련이 없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임신 거부증이 발생하는 경우였고요. 자, 이번에는 정신병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예,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기저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정신분열증 여성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약물 사용, 망상 환자들한테도 발생하고요. 이들 역시 미혼이거나 무직인 경우가 많지만 임신을 일부러 숨기지는 않고 태동과 같은 임신 증상을 정신질환의 증상 중 하나로 이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정신질환 가지고 계신 여성분이라면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임신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게 증상이라고요? 네, 그 임신 거부증의 증상은 정말 이제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놀라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임신 상태가 전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증상을 보입니다. 태동이나 유즙, 입덧 등 이런 임신할 때 나타나는 그런 기본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일부 환자에서는 그 임신 중 생리를 계속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임신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고 이게 심지어 임신을 했는데도 생리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놀랍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임신 사실을 전혀 눈치 못 챘다라고도 얘기를 할 법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극히 드문 증상인데 외국에서는 관련 사례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다고요. 예, 영국 데일리 메일이 지난해 6월 보도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한 32세 여성은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진통도 느끼지 못했는데요. 이미 3명의 아이를 낳은 바 있는 이 여성은 변기에 앉은 후 양수가 터지면서 압력이 느껴지자 자신이 출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정관수술 예약일까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실제 월경이 있었고 그 외 임신과 관련한 증상들도 없어서 임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는 임신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임신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임신 거부증은 일반적으로 임신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이나 폐경기를 겪었다고 생각하고 피임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불규칙한 월경 주기를 가진 여성들은 좀 늦게까지 임신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이런 임신 거부증이 좀 드문 사례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뭐 사회 급속한 성개방과 함께 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요. 현재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현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따르면요. 매우 드물지만 한 전향적 연구에서 임신 20주경까지 발생 빈도는 475명당 1명, 만사까지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2,455명의 산모당 1명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또 2011년 프랑스 통계에 따르면 출산 1000건 가운데 임신 거부증 사례는 1건에서 3건이었는데요. 프랑스의 출산 건수가 80만 건이라면 임신 거부증은 연간 800에서 2,400건에 이르는 셈입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정신병리학자 헬렌 로마노의 말을 인용해 임신 거부증 증상을 보인 여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당황한다. 그리고 아이를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싶어해 영아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고요. 또 자신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성애도 전혀 발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물론 이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 모두가 신생아를 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좀 예방이 돼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환자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좀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임신 거부증 치료를 하려면 이건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합니까? 고 교수에 따르면 임신 거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임신 39주 전에 분만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정신질환이 좀 동반된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약물 사용의 위험도보다 임신 중 정신질환의 악화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찰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기의 이미지를 보는 것은 임신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출산 후 아기를 직접 본 후에 아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출산 직후 아기가 분리됐음을 인지한 후에는 아기를 이제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학대 또는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 진료가 좀 임신거부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꼭 뒤따라야 합니다. 네, 자, 임신 거부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질환 자체가 사실은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임신 거부증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안전망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프랑스에서는 그 임신 거부증 여성을 정신질환자로 인식해 처벌하지 않고 이제 치료를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은 국내에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임신 거부증이라는 이제 병명 또한 생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신 거부증은 가정 환경이나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임신 거부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 시설 확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 거부증만큼이나 산모와 아이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산모와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신적 문제에 우울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산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에는 주상기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이제 우울감을 겪는데요.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우울한 기분이나 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질환으로 산모의 약 10에서 20% 정도에게 나타나며 대체로 분만 후 2일에서 한 4일 안에 시작돼서 4일째에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2주 정도 지나면 좀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보통 출산을 하면 어떤 급격한 호르몬 변화라든지 아니면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울감은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우울감은 산후 우울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출산 후 산후 우울감도 겪을 수 있는데
산후우울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산후우울감의 발병률은 30에서 한 75%로 산후우울증보다 높은데요. 산후우울증과 증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증상이 좀 약하고 대부분 이제 수일 내에 치료 없이 좀 낫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증상이 약하고 수일 내에 치료 없이도 낫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울감이 낮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좀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달라지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산후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예, 산후우울증은 심할 경우 영아, 살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산후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생후 100일 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사례도 있었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후우울증을 겪는 많은 산모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산후우울증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산후우울증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 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의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와 피로, 양육 부담 등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또 임신 전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았거나 약물 남용 경험이 있으면 발병하기 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혹은 호르몬 변화가 주 원인이라고 꼽을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후우울증의 주요 증상도 좀 알아볼까요? 출산 4주 이내에 불안정한 모습, 우울한 기분, 슬픔, 심한 감정 변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김준영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본인과 아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양육에 대해 심리적 중압감을 심하게 느끼면 산후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 진단 기준은 일반적인 우울증 기준과 동일하지만 출산 후 증상이 시작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자, 산후우울증. 이게 우울한 감정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아기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등의 그런 증상 모두 포함이 되니까요. 나는 괜찮은지 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후우울증, 이게 치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예, 이 산후우울증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증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산후정신증으로 이어져서 망상에 사로잡히는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출산 후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들이 주변에 도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 산후우울증 유병률 추정치는 한 약 10에서 15%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분만 건수는 107만 4,110건으로 대략적으로 10에서 15만 명의 산모는 산후우울증을 겪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산전 후 우울증을 상담받은 인원은 2만 4,252명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분만 건수에 비교하면 전체의 약 2.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산후우울증 진료는 이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3년간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852명으로 연평균 284명 정도만이 산후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사실 요 산후우울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병인데다가 상담과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산모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이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산후우울증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증상에 대한 병력을 듣고 검사와 치료를 진행합니다. 출산 후 수유기간에 증세가 나타나는 만큼 약물 치료를 권장하진 않지만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의사 상담을 통한 약물 치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주상기 우울증에서는 태아, 신생아 영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약제 사용이 좀 제한될 수 있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경우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출산 전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산후우울증을 이제 좀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요,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고 마음가짐, 그리고 정신 건강 등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때 진짜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신 건강한 부모 아래 자라난 아이들이 아무래도 몸과 마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알아본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임신 거부증,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디인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